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번째 강의 장질환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봤죠? 네. 식도하고 위, 그 다음에 여기가 12지장, 공장, 회장을 거쳐서 대장이 이렇게 肛문까지,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 좀 멋있죠? 자, 여기에 상부식도 관략근, 여기에 분문관략근, 유문관략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회장과 공장, 여기 대장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회맹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여기 회맹판입니다. 여기에 유문관략근이죠. 자, 유문관략근부터 회맹판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자,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에서 흡수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각각에서는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또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은 이 회맹판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르죠. 대장은 맹장부터 상행, 횡행, 하행, 결장, 직장, 항문까지 입니다. 소장은 그 위에서 넘어온 그 카임을 좀 더 작게 이런 효소들에 의해서 소화효소에서 소화를 시켜서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흡수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소장이고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재흡수하고 또 전해질도 재흡수함으로써 반고형 상태, 죄송합니다. 반고형 상태의 변을 만듭니다. 오타가 있네요. 고형 상태의 변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대장입니다. 소장과 대장은 소장은 일단 흡수돼야 될 영양분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 보세요. 당질과 아미노산, 철분, 지방,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비타민 B12 회장 말단에서 주로 흡수가 되는데, 자, 이런 영양소들이 가득 있는 것이 소장액이라, 소장 안에 있는 성분, 그 물질, 소장 내강 안에 있는 물질들이라면 대장에는 변이거나 변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맹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맹판이 무너지면 음식물과 배변이 섞이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 회맹판을 잘 닫아둬야 됩니다. 여기에 맹장도 하나 달려 있고요. 자, 소장은 이와 같이 음식물을 마지막까지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면, 대장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기생하는 또 공생하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이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을 발효시켜서 물, 가스,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것을 형성하게 되고, 이 중에서 가스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방식으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일부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일부 비타민을 합성하기도 해요. 비오틴뿐만 아니라 엽산이나 많은 수용성 비타민들이, 그리고 비타민 K도 합성하지요. 합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에는 또 제한이 있어서 주로 비타민 K하고 비오틴이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서 우리가 좀 공급받을 수 있는 비타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소장과 대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식사요법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사입니다. 이제 장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설사인데요. 장염에 걸리면 우리가 많이 설사를 하죠. 좋은 게 있네요, 여기. 봅시다. 설사는 이제 변으로 너무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분이 섞인 변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상도 있지만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투성 설사입니다. 삼투성이라는 것은 삼투압에 의해서, 그래서 요당이나 당 같은 사제, 보통 마그네슘 같은 걸 많이 주게 되지요. 그 배변을, 그러니까 변비가 있거나 혹은 이제 뱃속에 있는 걸 꺼내기 위해서 대변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제인데,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소장 안에, 대장 안에, 장 안에 삼투압이 증가하면 삼투압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장 속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그것이 대변과 섞여서 이제 묽은 변을 보게 하는 것이 삼투성 설사입니다. 두 번째, 분비성 설사는 병원균 때문에 독이 나오면 장상피세포에서 이 독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감기 걸리면 초기에 막 묽은 콧물 나오듯이 수분과 전해질을 분비해서 막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 왔거나 이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게 이제 분비성 설사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삼출성 설사입니다. 이거는 염증에 의해서 장정막이 손상이 되면 혈액이나 점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고름이라든가 혹은 뭐 진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섞여서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것은 또 삼출성 설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사가 급성일 때는 뭐 복통, 구토, 발열 같은 것을 수반하게 되지만 만성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흡수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상태 악화나 빈혈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절식하고 뭐 전해질과 수분을 공급하는 뭐 이제 수액을 놓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만성 설사의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식을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온과 안정을 취하면서 설사를 조금 하더라도 영양 밀도가 높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 설사일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레바이오틱스를 공급함으로써 그 장내 세균총을 좀 건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건강한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섬유소는 초기에 섬유소를 섭취하면 설사가 심해지기 때문에 제한하지만 회복 시에는 섬유소 섭취도 증가시켜서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모색합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카페인, 알코올, 가스 생성식품, 과당이나 당알코올, 유당 뭐 또 같은 것은 여기에 말하는 그 삼투성 설사의 원인 물질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이나 배변에 영향을 주는 식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죠. 자, 변을 묽게 하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을 단단하게 하는 식품이다. 기능이 좀 다르죠? 사과를 주스로 주면 변을 좀 묽게 할 수 있고요. 사과 소스를 주면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일 때는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 자두 주스 먹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설사를 할 때는 사과 소스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스 생성하는 식품에는 옥수수나 콩,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뭐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당불내증입니다. 유당불내증 여러분 잘 아시죠? 락토즈를 분해할 수 있는 락타제가 부족하거나 결핍할 때 이 유당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인 거죠. 식품 알러지, 우유 알러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 식사법으로는 가수분해한 우유를 줄 수 있고요. 우유를 조리하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증상에 따라서는 소량씩 천천히 마시고 따뜻하게 마시면 좀 설사를 덜 한다는 분들이 있고, 뭐 치즈나 요구르트로 섭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생애 초기에는 유즙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락타제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우유를 잘 먹지 않고 그럼 락타제가 조금 부족해진 경우에 성인이 된 후에 유당불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소량씩 천천히 따뜻하게 조리한 것을
뭐 마시다 보면 다시금 이제 유당불내증이 개선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열대성 스프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학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열대성 스프루의 경우에는 이름을 좀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열대성 스프루, 지방변증, 글루텐 과민성 장질환, 셀리악병 모두 같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셀리악병이라고 하면 다른 병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은 매우 간단해요. 글리아딘 단백질을 소화할 수 없는 경우, 단백질 소화 흡수가 부족해서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글루텐은 여러분 이제 습부유 실험할 때 해보셨을 텐데 밀가루 반죽해서 물에 계속 씻으면은 껌 같기도 하고 매우 끈끈한 물질이 남지요. 그게 글루텐입니다. 이 글루텐이 소장 육모에 달라붙으면 소장 육모가 아주 끈적끈적해지면서 육모가 이렇게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털이 이렇게 별로 없어져요. 황무지가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지방변을 일으키고 다른 영양소도 흡수 불량이 오는 거게 이 지방변 때문에 설사 형태의 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방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글루텐이 바로 공장에 주로 이렇게 달라붙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공장에서 주로 흡수되는 단백질, 지방, 지용성 비타민, 지방과 함께 흡수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 뒤에 회장도 있는데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칼슘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같이 흡수 불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빈혈 골련화증, 비타민 결핍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식사법은 그래서 글루텐을 주지 않는 무글루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밀, 보리, 호밀, 메밀, 메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보리가 나온 게 메가죠. 그것으로 만든 식품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밀 한 가지가 들어간 식품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 밀이나 보리, 호밀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고추장을 찹쌀가루로 만드는 고추장도 있지만 밀가루로 만드는 고추장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뭐 고추장을 보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식품에는 글루텐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식품들은 글루텐 함유를 지금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대두나 뭐 이런 밀이나 보리랑 같이 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변을 보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제한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 고열량, 고단백을 주면서 엽산, B2, 갑질, 칼슘, 철분 등 무기질도 보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성 변비라고 하면 아침에 변을 엄청 보고 싶은데 바빠서 지각할까봐 막 빨리 나왔어요. 학교 와서도 수업 시간에 나가기 어렵고 또 쉬는 시간에 나갔더니 또 이제는 말이 없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참다 보니까 변이 너무 단단해져서 정말 시간이 돼서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런 거 이완성 변비라고 하는데 참는 습관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섬유소식을 하는 경우 혹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됩니다. 이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하재를 먹어서 배변을 많이 설사를 유도해가지고 체중을 감소하려는 사람들이 하재를 만성으로 사용하다 보면 결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배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완성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식사요법으로는 고섬유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해조류, 잡곡, 생채소, 과일, 껍질 있는 두류,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 섭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닌이 들어있는 식품은 이제 변비를 유도할 수 있는데 쑥, 떫은 홍차, 덜 익은 바나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탄닌이 이완성 변비를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맨 중요한 것은 변비일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변이 조금은 더 묽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완성 변비랑 비교해서 잘 출제가 되는 병인이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질병입니다. 경련성 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련성 변비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나 과음, 그리고 이제 자극적인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거나 아까 똑같이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변비만 오는 게 아니라 설사가 같이 옵니다. 가스가 한참 나오는데 변은 마려 나오지 않고 하루는 설사했다가 다음 날에는 변비가 왔다 하면서 배변이 이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련성 변비라고 합니다. 우유나 가스 생성식품, 초콜릿, 카페인, 알코올, 과당, 솔비tum, 밀가루와 같이 자극적인, 그러니까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식품들 제한하고 저잔사식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설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유소, 유당, 지방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자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복근 운동을 하고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경련성 변비일 때의 권장되는 것인데 그 앞서 말한 위완성 변비랑 공통되는 부분이 이제 요거죠.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변비는 이완성 변비든 경련성 변비든 모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우리가 IBD라고도 하는데 요즘 염증성 장질환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한때는 이제 크론병이 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궤양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발생 부위가 직장에서부터 결장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크론병은 격장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요 회장에 발생한다. 회장 말단에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회장 말단에서는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담즙이 여기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의 흡수와 담즙의 장간순환이 깨어지면서 다양한 영양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보다는 크론병이 훨씬 더 복잡한 영양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지속되다 보면, 특히 크론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많이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영양 실조가 와서 혈중 알부민 농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나쁜 예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네, 궤양성 대장염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크론병은 이 회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12 흡수, 담즙의 재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원만치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 마그네슘, 아연, 칼슘, 비타민 D, B12 엽산 등의 결핍이 우려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혈변을 볼 수 있고요. 체중 손실, 그리고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법 살펴보시죠. 식사요법은 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크론병의 경우에는 설사를 하기 때문에 저잔사식, 그리고 가능하면 영양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건강급식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입원한 크론병 환자의 경우에 경강급식을 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알부민 농도라든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저섬유식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인데 뭐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하면은 크론병에 준해서 식사를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설사, 유당불내증, 비열대성 스프루, 이완성 변비, 경련성 변비,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흡수불량 증후군이나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